어제 헌법 소원 사건 등 40건의 일반 사건을 선고한 헌법재판소가 오늘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선고 기일을 발표한다면 다음 주 월요일 선고 가능성도 있는데요. 다만 결국 4월로 밀릴 거란 전망에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헌법재판소 어제 일반 사건 40건을 선고했습니다. 헌법소원 심판 10건, 기소유예 처분 취소 사건 30건이었는데 다음 달 18일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만큼 그동안 밀렸던 심리한 사건들을 처리했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간 이제 미뤄왔던 일반 사건에 대한 선고를 단행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간 헌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일반 사건에 대한 40건을 선고하면서 그간 이야기했던 윤석열 대통령 최우선 사건 처리에 대한 방침을 좀 선회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일반 사건에 대한 선고 40건이나 털어냈기 때문에 헌재가 조금은 가벼워졌을 거고요. 아마 4월 중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남은 주요 사건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인데 현재 암 투병 중인 조지호 청장의 경우에는 변론 준비 기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박성재 장관은 최종 변론이 끝났거든요.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보다 먼저 변론이 종결된 분뿐만 아니라 이후에 종결된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간 이제 피청구인 같은 경우에 결론이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선고를 하는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에 네. 만약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나머지 1, 2주 안에 예를 들어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는다고 하면 박성재 장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만장일치의 결론이 빠르게 도달했다라고 한다면 박 장관에 대한 결과가 먼저 나올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순서는 가장 중요한 건 윤 대통령에 대한 결론을 언제 헌재 재판관들이 내냐에 따라서 어떤 사건이 먼저 선고기일이 지정될까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먼저 나왔고 이제 윤 대통령 선고는 언제 나오는 것인가? 탄핵 사건을 심리를 시작한 지 이제 100일이 지났고 또 최종 변론 기일이 지난달 25일이었으니까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긴 합니다만 오늘 만약에 선고일 지정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오늘도 오후에 접어들었고요. 사실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일에는 가포 비상명령을 발령할 정도로 경찰에서도 이 보안과 또 치안 유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선고일 때는 그 헌재 주변에 인근 상점에 있는 이 주인분들께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는 물건들은 모두 치우라는 명령도 발령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때문에 갑자기 몇 시간 만에 선고기를 지정하고 몇 시간 후에 선고를 한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경찰력을 동원해서 이 헌재의 안전을 유지할 만한 그런 상황을 준비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이번 주 안에는 선고가 좀 어렵지 않나 싶고요. 빠르면 다음 주 후반대, 목금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보다도 더 연장이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 주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지금인데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만약에 오늘 선고일을 밝히면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선고가 이뤄지게 될 텐데 선고 기일을 지정한다는 게 절차상으로는 좀 결론에다 도달했다 이런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그렇죠. 이제 결론을 정했기 때문에 선고기일 지정이 되는 것이고요. 통상 헌재에서 보였던 이 패턴을 좀 보면 선고기일 지정은 보통 선고일 기준으로 한 2, 3일 전에 지정을 합니다. 그만큼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고 한 2, 3일 뒤에 있을 선고기일 때 선고 내용을 이제 선고하게 되는 것인데요. 만약에 오늘 선고기일 지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음 주 월화 중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오늘 지정이 나올 가능성은 비교적 낮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는 것이 오늘 만약에 지정이 나올 경우에는요. 주말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지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주말 사이에 그 결론에 대한 보완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조계에서는 아마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는 선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점치고 있는데요. 때문에 빠르면 다음 주 월화. 그런데 또 재보궐선거 등 여러 가지 선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굉장히 불투명하다라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 어떤 선고기일 지정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보안 문제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국민분들이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 변론들을 계속 지켜보셨고 심리가 끝나고 나서 평일을 거쳐 선고가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지금 현재 재판관들이 평이 없는 숙고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이는 그럼 정확하게 무엇이고 숙고는 어떤 의미인지 좀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평이라는 것은 재판관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네. 아마 만약에 그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 그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같은 쟁점에서 계속 평이 재판관들이 이렇게 협의했을 때 같은 쟁점에서 계속 막힐 가능성이 있고요. 더 이상의 진전이 없기 때문에 해당 쟁점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더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숙고하는 과정을 거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평의를 한다라는 말은 어느 정도의 결론점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계속 같은 지점에서 어떤 결론 도출이 불발되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숙고를 이어가는 것이다라는 이해가 가능하고요. 또 주말 중에는 평일을 열기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주말에는 헌재 출근해서든 아니면 재판관 각 자택에서 이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각자의 쟁점별로의 의견을 숙고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선고일을 계속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음 주 수요일 4월 2일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보궐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좀 피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4월 3일 그리고 4월 4일 이렇게 목요일이랑 금요일이 좀 유력한 걸로 지금으로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선고기일에 대한 예상이 더 이상 무의미해졌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긴 하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 재보궐선거 이전에 선고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그 이유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헌재에서는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4월 2일 이전에 선고기일이 지정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정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일자 전에 있을 수는 있지만 선고일 자체는 재보궐선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날짜를 뽑는다면 다음 주 목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많은 전문가분들이 예상하기로 지난 2월 25일 최종 변론이 끝나고 나서 보통 그 이전에 대통령도 그랬습니다만 2주가 지나면 선거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예측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의미가 없이 계속 매주 미뤄졌습니다. 결국 4월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고 이제 보통 금요일 날 이루어진다면 4월 4일, 4월 11일, 4월 18일인데 이 4월 18일이 우리가 그동안 말했던 마지노선 문영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이란 말이죠. 네. 그럼 이때를 넘기진 않을 것인지 또 이날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날 이루어질 가능성까지 저희가 배제해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4월 18일을 넘기게 되면 국민적인 비판점도 굉장히 높아지겠지만 4월 18일 넘기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노출되게 됩니다. 예. 4월 18일 이후에 어떤 헌재 선고가 나온다고 하면 그간 평의와 평결 과정에선 이 두 명의 재판관, 즉 4월 18일에 퇴임하는 이 두 명의 재판관이 그 과정에는 관여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논란이 되는 것이 현재 재직 중이지 않은 재판관이 그 평결 과정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그 재판관의 이름까지 올라와 있는 게 과연 온당한가라는 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그 상황에서 마은혁 재판관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합류해야 되는 것인가? 네. 만약에 마 재판관이 합류하게 된다라고 하면 또 변론을 다시 갱신하고 또 다시 재개해야 되는 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헌재로서도 마지노선은 4월 18일로 볼 가능성이 높고요. 따라서 4월 4일 내지는 4월 11일이 가장 유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헌재 스스로도 18일을 넘길 경우에는 정치적인 폭풍이나 또 국민들에게 받는 비판의 양이 굉장히 거셀 것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 해당 일자를 넘기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고가 4월 18일을 넘기게 된다면 그 퇴임
퇴임하는 2명의 재판관 판결 참여 여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편결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간 이 변론 과정이나 심리 과정이나 평의 과정에 모두 참여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그런 네. 예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 그리고 어떤 결정이 나온다고 하면 과연 그러한 결정이 온당한가에 대한 또 비판이 거셀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이 선택지, 즉 4월 18일이 지나서 이미 퇴임한 재판관들이 판결 과정에 뭐 포함된다라든지 아니면 이 결정문에 이름을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의 그런 리스크를 감당할 가능성은 전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4월 18일 이후까지 선고일이 연장될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저희가 이번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 선거법 항소심 결과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선고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네. 많이들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1심에서 2심에 이 형량이 주는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봤기 때문에 다만 무죄가 판결이 됐고요. 검찰은 판결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상고를 했습니다. 하루 만에 상고를 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원래는 좀 기간이 있는 건데 하루 만에 했다는 건 어떻게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조금 이례적이죠. 예. 그 이유는 저도 공판검사 생활을 하면서 원치 않는 판결을 받았을 때 당연히 검찰에서는 특히 전부무죄를 받았을 때는 뭐 항소든 상고든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보통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제출하는 시기는 그 판결 선고를 받고 한 3일 정도 이후에 되는 것이 통상적인데요. 예. 그 이유는 일단 판결문이 나온 다음에 그 판결문을 분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 내지는 상고할지 여부를 이제 지휘관들과 상의를 한 다음에 보통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판결문을 검토하기에도 굉장히 짧은 이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상고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선고일 때 낭독됐던 이 선고 결과와 이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검찰은 전혀 수긍할 수 없다라는 강력한 의지로 읽히고요. 또 최대한 이 상고심의 절차를 좀 빠르게 마무리 짓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보통 7일 이내에 상고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제출했죠. 또 이후의 절차를 좀 살펴보면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건 기록이 항소심 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소송 기록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소송 기록을 잘 접수했다라는 통지서를 검찰에 송부하게 되는데요. 그 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제출한 검찰은 지금부터 상고 이유서를 전 쓰고 있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접수 통지서가 오자마자 바로 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즉 상고심 절차를 빠르게 진행시키고자 굉장히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때문에 지금 하루 만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상고장을 제출했다는 것은 결과를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의지의 표명과 동시에 상고심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 짓겠다라는 검찰의 의지로 읽힙니다. 예, 일단 상고장을 접수한 서울고법이 대법원에 그 소송 기록을 보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의 절차들은 어떤 것들이 남아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상고 이유서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검찰이 미리 상고 이유서를 준비를 해놨다면 20일까지 기다릴 것이 없습니다.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출을 받은 대법원은 이 해당 상고 이유서를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에게 송달하고요. 서면 심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서면 심리 과정 중에 이재명 대표도 검찰이 제출한 상고 이유서의 이유 중에 납득할 수 없다던가 기존의 원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변호인을 통해서 제출 가능하고요. 이런 식의 서면 절차를 통해서 서면 심리 절차를 통해서 대법원의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서 대법원 파기 자판론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그 파기 환송은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 파기 자판론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나요? 보통 상고심에서 원심 결과를 납득할 수 없고 상고이유가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는 원래의 원심 법원의 판단을 파기하고 다시 한번 판단해봐라라고 이 서울고등법원에 다른 재판부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예. 예. 그런데 대법원에서 검토할 때는 1, 2심의 증거 기록만으로도 충분히 또 다른 결론을 낼 수 있다라고 하면 자판 스스로 판단을 내린다는 거죠. 대법원이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절차가 형사소송법상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있긴 하지만 굉장히 드뭅니다. 음. 그래서 여권에서는 이게 파기환송이 되면 또다시 2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2심에서도 공방을 벌이게 되면 또다시 수개월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하지 말고 대법원이 판단했을 때 원심 결과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원심을 파기한 다음에 대법원이 스스로 이것은 무죄가 아니라 유죄라는 판결을 내려달라라는 이 파기 재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이후에 어떻게 이재명 대표의 재판 그리고 여권의 반응 어떻게 나올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